일단 엘레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오늘 녹음하기 전에 새로 보고 그 전에 작년에 봤었는데 처음 보고 나와서는 그냥 좀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초반부 리뷰라고 해야겠죠. 영화가 막 북미 지역에서, 북미도 아니죠. 그냥 요 지역에서만 좀 먼저 개봉을 하고 리뷰들도 굉장히 비평가 리뷰 위주로만 존재할 때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이게 칸느에서도 호평을 받았었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골든글로브에서 이제 연기상도 받았었고 뭐 좋은 평을 많이 받았으니까 좋은 리뷰가 더 많았는데 나의 불쾌감의 원인은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블로그에 글을 쓰신 분의 글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비평가들이 뭔가 1960년대나 유행할 법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클리셰에 아직도 어떤 통념을 넘어서는 트랜스그레션을 뭐라고 그러지? 초월? 전복? 그 이렇게 통념을 배반하는 그 뭐라? 약간 불온한 그런 건데. 섹슈얼 트랜스그레션 하면 뭐 성적으로 좀 도착적인 그런 건데 도착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영화가 이 비평가들이 아직도 그 60년대 성적으로 모든 걸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그게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한다고 믿었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트랜스그레션 어떤 네, 그냥 영어 트랜스그레션에 아직도 꽂혀 있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거칠게 요약하면 결국은 강간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쓴 글을 봤는데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화는 강간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까지의 삶을 봤을 때는 어쨌든 그냥 평범한 게 그냥 대충 뭐 결혼도 했다가 이혼도 했다가 뭐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영화가 마치 강간을 당함으로써 그녀의 억눌려 있던 뭐 누가 뭘 억눌렀는지 모르겠으나 억눌려 있던 어떤 욕망이 불온한 욕망이 드디어 이제 자유롭게 분출되고 그녀가 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이 영화를 해석하는데 그게 다 불시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은 뭐 그 평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영화는 뭐 나름 괜찮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에는 자기가 이 미셸이라는 인물을 일반화된 여성으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사이코패스에 관한 어떤 이상한 뭐 사이코패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특별한 어떠한 인물에 관해서 그냥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사람은 흥미롭게 볼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은 그 엘르라는 제목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제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그녀라고 했다는 점에서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 꽂힌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해석에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이 여자가 그래서 강간으로 해방됐나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여자는 원래 약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강간마랑 이런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처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의 삶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이 여자가 바람도 피고 이미 있었어요. 바람도 피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상상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확실히 정상이었던 여자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리차드가 전남편 전남편 말고 안나의 남편 로베르 로베르 복잡해 로버트랑 로베르 이름도 비슷하네. 아니 리차드? 리차드? 리샤드 프랑스 때려치고요. 어쨌든 영어로 간에, 로버트죠 로버트. 어쨌든 간에 안나의 남편이 그 강간 당한 직후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실은 관계를 맺으러 오잖아요. 근데 블라인드를 닫고 뭐 이상한 쓰레기통 같은 것도 가져오고 그거는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얘가 이런 거를 내가 강요해도 이 여자는 좋아할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네네. 그렇긴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물론 업그레이드는 됐을 수 있는데 이 여자의 그러한 생활이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납골당인지 묘지에서 안나가 물어봐요. 왜 로버트랑 바람을 폈냐고. 로버트 같은 멍청이랑 왜 바람을 폈냐고 했더니 그냥 그게 뭐 필요했어 이러면서 그냥 나는 남자랑 자고 싶었고 기회가 있었던 거지. 오퍼튜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강간도 그런 기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불편한 거는 오히려 이 여자의 아버지가 살인마였다는 점, 사이코패스였다는 점. 근데 사이코패스가 과연 이상한 영화네. 왜요? 사이코패스가 딸이 뭐 자기 찾으러 온다고 자살이를 할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거기에 가깝죠. 그 자기 가석방이 좌절되면서 감옥에 계속 있는 게 싫어서 죽었을 것 같잖아.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뭐 정말 딸이 오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아버지 캐릭터는 아직 사이코패스인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냥 어느 날 헷가닥 돌아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사실 그 미셸이 약간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그 사진이 찍히는 바람에 사이코패스의 사이코패스 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가 계속 자기를 보도를 했기 때문에 미디어나 경찰을 믿지 않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제 패트릭한테 설명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사이코패스 맞는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딸은 정말 딸이 다 죽이고 아빠가 뒤집어 쓴 건 아닐까요? 뭐 그거는 너무 이제 뭐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이제 진짜 알 수 없는 거고 저는 그 아버지가 그냥 가석방이 좌절돼서 죽었을 것 같은 게 미셸이 생각하는 게 너무 지 멋대로란 말이죠. 자기가 오므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도 너무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아까 그 블로그에 글에서 다른 사람의 리뷰를 이 사람이 인용을 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감정적으로 뭔가 누군가 처벌받거나 아니면 뭐 벌을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없고 우리 역시도 이 영화를 볼 때 굉장히 감정적인 애착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프닝 샷이 고양이의 굉장히 무심한 표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강간당하는 미셸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굉장히 뚱하고 무심한 표정. 근데 마치 관객들에게도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래도 강간 피해자들은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로 리뷰를 끝맺은 사람이 있었는데 펭귄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떤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보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메인스트림의 해석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할 수 있는 게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강간을 다루려고 했다면 이 영화는 솔직히 좀 잘못 다뤘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불쾌했던 것 같고 제가 오히려 두 번째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사이코패스에 대한 영화로 읽으면 오히려 덜 불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뭐 강간을 다룬 영화라는 생각은 진짜 안 들고 그 대사들은 것 같아요. 나 강간당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음에는 그냥 공격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나 강간당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죠. 그 블로그 주인이 인용한지는 모르겠는데 버라이어티에 오웬 글레이벌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치프 필름 크리틱이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이제 비슷한 게 이 영화가 버오벤식의 포스트 모던한 계획이다, 뭐 잘난 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혹평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강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그 오프닝 시퀀스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아무 이미지가 없는데 소리만 신음소리가 들리고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강간이었다 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강간에 대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선을 트랜스그레션을 했다. 저는 이게 이런 게 되게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펭귄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고편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예고편하고 영화 본편의 가장 큰 차이가 아버지 얘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긴 한데 폴 버호벤이 또 인터뷰를 한 게 아까 얘기했던 댄 오브 기기인가 아니면 슬랜트 매거진인가 여기서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타워즈랑 조지 루카스를 또 언급을 해요. 폴 버호벤이
그러면서 이제 스타워즈를 예로 들어서 할리우드 영화는 딱 스트레이트 하잖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근데 이제 자기 영화는 유럽 스타일이어서 더블 미닝, 중의적인 표현을 뭐 추구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특별히 포스트 페미니즘을 뭐 의도했다라든가 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더블 미닝을 의도한 것 같아요. 싸우는 건 우리한테 맡기고. 그냥 알아서 많이만 얘기해주면 나는 영화 잘 되면 장땡이니까 뭐 이런 건가? 저는 진짜 솔직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첫 장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첫 장면에 저는 고양이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게임의 시점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핸들드가 엄청 핸들드를 못해요. 되게 네. 핸드헬드인 게 틱도 많이 나고 움직임이나 흔들림 같은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마우스 시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G? 아니 컴퓨터 게임에서의 마우스 아. 시점. 이 영화가 이 주인공이 게임 회사의 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TV 화면도 쓸데없이 좀 많이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데서는 꼭 동물 다큐멘터리를 틀어놔요. 그리고 아니면 오케스트라이기도 했고 뭐 어쨌든 그렇구나. 아버지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거. 근데 이 TV 화면이나 게임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여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약간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좀 거리를 두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사과를 드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전 배고픈데 지금. 사람 깨워놓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조청유가 좀 더 먹게. 하던 말을 마저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데 굉장히 거리를 갖고 있고 그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흔한 게이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어디든 어떤 사람이 살인 저지르면 뭐 폭력 게임에 노출됐느니 그 볼링포 콜럼바인이 꼬집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생각도 연상하게 하고 그냥 이게 다 게임일 뿐인 거다 그녀에게. 네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주사랑님 아까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더블 미닝 뭐 유러피안 스타일 얘기를 했잖아요. 인용을 정확히 하자면 이 엘르의 스타일이 미국 영화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스웨덴 스릴러 같은 데서는 볼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이 이제 필립 디잔의 OH 이라는 소설인데 폴 버호벤이 말하길 원작에서도 30%는 강간범을 찾는 추적 이야기이고 나머지는 미셸하고 주변 사람들 관계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라고 하기 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수 영화라고 하기 애매하다 그랬으니까 이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공간을 사용한다는 게 좀 특기할 만하더라고요. 집이 원래 강간을 처음 당하는 공간이고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도 그 망신을 당하잖아요. 합성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영화에서는 트라우마적인 공간이 되었어야 할 곳들이 욕망을 역으로 성취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영화 자체는 조금 루즈했지만 배울 점이 있었다고 봐요. 특히 저는 크리스마스 만찬 시퀀스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안 좋은 일을 당했던 미셸을 뭐 보듬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셸이 자기 희생양들을 다 한 군데 모은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킬 카운트가 제임스 본드 못지않은 게 이분이 킬 카운트. 진짜 킬 카운트. 제가 이거 영화를 보고서 리뷰를 정리하면서 한 줄 평을 한 게 미셸이 주변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는 영화라고 했거든요. 그 식탁에 모인 희생양을 1번부터 읊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희생양이 엄마 이렌이잖아요. 네네. 심장마비로 보내버리고 뭐 물론 심장마비를 그녀가 일으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녀에게 가장 미닝하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안 들었던 엄마의 젊은 남자친구 랄프도 네. 그 사실 엄마의 집도 자기 명의로 돼 있어갖고 이제 쫓아내잖아요. 그게 상속받은 건지 원래 자기 명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랄프도 집으로 보내버리고 집에서 밖으로 보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패트릭을 유혹하려고 불렀는데 패트릭도 나중에 집에서 보내버리고 레베카의 집에서 보내버리잖아요. 네. 레베카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쵸? 패트릭이 안에.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확장해서 회사 사장님이니까 회사까지 전 남편 얘기는 왜 안 하나요? 전 남편 여자친구 잃어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로 확장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 회사까지 집 내지는 미셸의 영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희생자 3번 뱅상이 이제 독립하려고 반항하다가 결국은 엄마 품으로 와서 사람 구실을 하고 전 남편도 이제 젊은 여자랑 헤어지고 개털되고 나서 절 실시했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받아주잖아요. 네네. 마치 그게 헤어짐에 대한 보상처럼 아, 그쵸. 느껴지는 게 있어서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미셸은 그 전까지 전 남편이 제안했던 그 게임 시나리오를 계속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전혀 하지 않다가 남편이 어린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기회를 주기 시작하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엄마 뼈를 화장하고 나서 아무데나 대충 버리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 아무데나 대충 버리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죠. 일단은 거기서 그 요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열심히 신경 쓰고 있진 않는다는 게 가장 속상한 부분인데 아들 이름 뭐죠? 뱅상, 뱅상이랑 뱅상의 와이프 조시. 조씨? 어쨌든 뱅상이랑 조씨가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서 가버리고 그 이자벨 위페르가 그 유골을 뿌리는 거 보면은 그냥 쓰레기통 털듯이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중심은 뱅상에게 화가 난 미셸 이게 중심인 거고 그거에 약간 곁다리로 뱅상과 안나의 어떤 유사 부모 관계 그런 게 살짝 드러나고 그러니까 안나에게도 그런 질투를 분명히 느꼈던 것 같아요. 뱅상이랑 자기는 조금 대면한 관계인데 그에 반해서 오히려 안나와 뱅상은 자기보다 더 친밀하게 서로를 약간 위로해주는 엄마와 아들 관계처럼 보여서 실제로 안나가 다른 가족들이랑도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근데 그거는 사람 됨됨이의 문제거든요. 안나는 웃는 상이잖아요. 웃상. 아니 그걸 떠나서 이자벨 위페르는 계속 또라이같이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려고 급급하니까 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안나가 이자벨 뻥치는 거 위페르한테 아니에요? 안나가 이자벨 위페르한테 너 좀 심각해질 필요가 있다고 이거 현실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이게 리얼함의 현실의 문제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쨌든 간에 그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거리감의 문제에서 모든 걸 다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아플 때도 이거 진짜냐고 의사한테도 여러 번 물어보죠. 네네네.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이 양반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그 강간이 미셸을 자유롭게 한다? 요것도 이제 동의를 안 하시잖아요, 다들.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까는 거였고. 저기서 강간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제 입장은 자유가 만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유가 만사가 아닌 것도 맞고. 물론 이제 이 여자가 일단 싸우고 했기 때문에 강간이란 느낌도 게임에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강간이라는 느낌도 안 들 뿐더러 어떤 면에서 이 여자가 오히려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죠. 그러면서 저는 아까 이거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이 영화를 설명하면서 한국 리뷰들은 많이 읽어보지 않고 제목만 좀 봤는데 불온한 욕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불온한 욕망? 그러니까 인간의 불온한 욕망을 탐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 불온한 욕망이 왜 항상 강간이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더 정확하게는 강간 당함이죠 여기서는. 강간 당함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간을 하고 싶은 욕구도 아니고 강간을 당하고 싶은 욕구를 마치 성적인 트랜스그레시브니스의 대표 주자로서 활용하는 게 상당히 뭐 클리셰라면 클리셰고 좀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만 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문제를 얘기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닌데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혹은 새롭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그 모든 게 그렇겠죠, 영화가. 근데 그런 영화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불온한 욕망으로서 건드리기에 강간은 너무 쉬운 선택이라는 생각부터 드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강간을 다루는 건 굉장히 겁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오히려 뭐 가족 같은 거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전폭적으로 나가는 편이 별거 아니지. 그 뭐, 이미 실천하고 계신 아니에요? 뭐라고 이 양반아?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으로 볼만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애국심이라던가 근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컨트로버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약간 국가주의 같은 말은 부정적인 함의로 쓰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애국심은 분명히 강요당하는 가치 아닌가요? 특히나 미디어에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강간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 효율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세상의 효율 지상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친구 중에 약간 너무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을 좀 직접적으로 보여준 영화들 같은 경우에 너무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강간이 굉장히 쉬운 선택이라는 점? 저는 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타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냥 대화를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돌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 수도 있는 것처럼 그냥 그거는 뭐 저는 선택이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버벤이 이 영화에서 보여준 강간 장면은 뭐 근데 저는 이게 사회적 함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사실 오히려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서 네. 특수한 개인? 네, 특수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까 무슨 얘기했지? 아, 욕망? 무슨 욕망? 불온한 욕망. 불온한 욕망. 뭐 물론 불온한 욕망에 관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 불온한 욕망에 대해서 이 여자가 그렇다고 역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욕망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 오히려 저는 여기서 굉장한 거리감이 확실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이 관계를 즐기고는 있지만 마치 게임처럼 영화처럼 혹은 소설처럼 언제든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고 싶을 때 그걸 덮을 수 있는 관계처럼 결국에는 그녀가 이런 관계로서의 게임을 유지해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덮는 것도 사실 뭐 나름 굉장히 쉽게 덮는 거잖아요. 파티에 갔다가 태워달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남자를 약간 열받게 하고 그리고 이 여자는 어쨌든 간에 이 남자가 아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게 완벽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 여자가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에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완벽하게 계획하면 캐릭터 붕괴죠. 캐붕이죠, 캐붕. 진짜 말 그대로 롤플레잉 게임 하듯이 내가 이번에는 이런 선택을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걸 막 이렇게 플롯을 짜서 이제 이때쯤에 뭐 뱅상이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 또한 재밌는 하나의 결과로 보는 것 같고 특히 그 마지막에 패트릭이 죽기 직전에 쓰러지기 전에 미셸을 바라보면서 왜? 라고 중얼거리면서 죽잖아요. 근데 그때 미셸의 표정이 정말 야릇한 0.01초의 미소 그런 게 있는데 0.01초 아 그때 이자벨 위페로 진짜 사이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영화에 나왔던 대사 중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대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은 각자 온갖 종류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저는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사실 그게 영화나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과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시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 점에서 뭔 소리야? 게임 하듯이 영화 보듯이 그냥 행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욕망이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너무 저는 센다는 것 같아요. 이 여자한테.
욕망이랄 게 딱히 없어 보이는 캐릭터라.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집착에 수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집착하기보다는 네네 그냥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고양이랑 똑같은 거죠. 네네네네 그 첫 장면의 고양이랑. 네네 그런 면에서 뭐 굉장히 더블 미닝하네요. 배우배 파이팅. 그런 점에서 신성 모독으로 욕망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버라이어티 리뷰에서도 블래스펌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크리스마스 만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패트릭의 부인 레베카가 성탄 전야니까 나 너네 집 TV로 미사 봐도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엄마랑 레베카랑 둘이서 TV를 보고 있는데 커피를 가져다 주러 오면서 이제 커피를 안 마시니까 패트릭한테 넘어가면서 공간상으로는 사실 거의 붙어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천주교 그 파문 의식 뭐 기도문 그런 걸 읊는단 말이죠. 그 주인공 미셸이 뭐 책을 덮고 눈을 감아라 어쩌고 너는 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지는 않은데 영화상으로는 이제 사운드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공간이. 네. 그런 점에서 약간 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그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액션이죠. 어쨌든 예. 일단은 그런 파문의 기도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지 않나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네. 아니 그리고 그 패트릭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도 그 테이블이 있고 뒤로 그 미셸 뒤로 창문이 있는데 정원에 있는 그 성상들이 그 집 안을 바라보게끔 세워져 있는데 어쨌든 그 유리 너머에 있고 마치 그 사람들 눈앞에서 약간 보란 듯이 사이코패스가 신성 모독을 즐기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미셸이 그 패트릭을 보면서 자위할 때 애초에 그들이 하는 게 그 성상을 나르는 네, 성상을 나르는 거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 패트릭의 아내도 완전 미친 사람인 게 그게 어쨌든 성탄이라 가지고 집에 그렇게 그 신의 탄생을 재현하는 그게 흔한 건가요? 저는 그 아내가 어쨌든 간에 그 집에 성상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예수의 탄생을 재현하는 동상 같은 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교회나 성당에서는 하겠지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저는 그리고 또 그 패트릭이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그녀가 그 순례 여행을 떠나가지고 부모님이랑 그래서 집이 오랫동안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러 상징적인 의미를 넣은 거죠. 제가 그 레베카를 많이 까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근데 이제 순례 여행 때문에 쟤는 좀 너무 과하게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왜 주저했냐면 일단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미사를 TV로 시청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브루클린에도 가면은 성탄절 그 즈음에 그런 성상들 놓더라고요. 어떤 집은.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 많이들 하는 거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집에 작은 걸 놓나 큰 걸 놓나 비슷하지 않나? 아니지 큰 걸로 오면은 저렇게 차로 실어서 옮겨야 되잖아. 힘들잖아. 근데 정원도 있는데 뭐 놀려서 뭐해? 그런 거 아니야? 네.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우리가 얘기했던 섹슈얼 트랜스그레션이나 욕망을 신성 모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엔딩에서 묘지에 이제 납골당을 갔다가 로베르의 그 아내이자 자기 동업자 안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걷는 길이 양 옆에 이제 비석들이 이제 줄지어서 서 있고 그 사이를 이제 두 사람이 걷는 건데 제가 아까 이제 희생자 얘기를 했잖아요. 보내버린다고. 네네. 그래서 그 장면이 그냥 그 자기한테 그런 트라우마틱한 과거를 물려준 부모한테 이제 작별을 구하고 간다기보다도 자기가 보내버린 희생자들의 어떤 모뉴먼트라고 해야 되나? 상징물을 옆에 놓고서 개선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단 말이죠. 해서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강간하고 이제 연관을 짓자면은 물론 이게 클리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신선했지만 이런 종류의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이제 클리셰로 느껴질 법한데 이제 클리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왜 클리셰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게
인디언 설화예요. 어떤 마녀랑 관계를 맺다가 남자가 험한 꼴을 당하는데 왜 험한 꼴을 당하냐면은 여자의 성기에 이빨이 달려있는 거예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콱 물어서 끊어버리는 거죠. 남자의 성기를. 강간 내지는 성관계를 통해서 이 미셸이 자꾸 이 미셸 이름이 엘르라고 이게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거 펭귄맨 때문이에요. 아니 왜 이거 내 영화를 탓이야? 보기 전부터 예, 펭귄맨님 탓이 아니라 영화를 보기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러셨죠?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어떤 문화적 유산 그런 게 이제 남아서 이제 2016년에 구현된 게 엘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질에 이빨이 달린 거는 이제 거세하는 여성 캐릭터로서 또 나왔다. 너무 신나서. 진심. 진짜 방금 좋다 그랬어요? 너무 좋다고? 응, 너무 좋아. 거세하는 여성 캐릭터 한 대 때려주세요. 예. 아니 근데 나 진짜 이 얘기 듣는 게 좋은데. 까먹었잖아. 거세하는 여성. 거세하는 여성 캐릭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실 메두사 같은 캐릭터도 약간 거세하는 여성 캐릭터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셸은 그런 캐릭터인가요? 그러니까 미셸이 그런 캐릭터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미셸은 제가 느끼기에는 강간 당하는 걸 즐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성별이랑 별로 관계 없는 캐릭터라는 느낌이 저에겐 오히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재밌게 느껴지는 거는 남성의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살해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것에 반해서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추적해보면은 패트릭이나 미셸의 관계에서 제거당하는 건 패트릭이잖아요. 어차피 그 관계에서는 서로 즐거웠던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은여를 강간하는 동영상을 봤을 때도 실제로는 그 남성이 미셸에게 굴복당하는 캐릭터이긴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동영상을 만든 범인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권력 관계에 놓여 있고. 네네. 그래서 미셸이 거세하는 여성으로서의 캐릭터가 세다기보다는 그녀를 탐하는 남성들의 공포가 그냥 거기 약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런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녀를 욕망하는 면은 맞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셸은 담담하잖아요. 그렇죠. 이 미셸이 어쨌든 간에 CEO고 굉장히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잘 나가는 여성이고 뭐 성격도 뭐 개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말은 미셸이 피해자이길 거부하는 면은 그런 면에서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문제는 근데 실제로 거부한다기보다 피해자가 아닌 거죠. 그죠. 문제는 실제로는 피해자가 아닌 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녀를 피해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남성들의 욕망이 좌절당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의도치 않은 성과?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치 않은 성과로서 뒷걸음을 쳤는데 이제 잡힌 거예요, 쥐가.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 로서 이제 그런 면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거세하는 여성. 그래서 미셸이 거세하는 여성이란 캐릭터라기보다는 남성들의 거세 공포가 오히려 거기 들어가 있지 않나. 들을수록 제목을 잘못 지은 영화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니까 미셸 하던가 아니면 그냥 캣티 그들 하던가. 그 남자들로 짓든가. 남자들도 재밌겠다 차라리. 근데 뭐 농담이시겠지만 주인공이 이자벨 뷔페라서 그거는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그 포스터에서 네. 검은 남자의 손이 있는 게 참 애런 게 그 손이 없으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그 포스터를 봤을 때 이자벨 위페르가 다르게 보이고 막 섬뜩했을 텐데 애석해요 그게. 이자벨 뷔페르가 섬뜩하게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건 거죠? 예, 철저히 피해자로서 이제 그리잖아요 포스터에서는. 저는 근데 그런가? 그거를 또 잘 모르겠는 게 이자벨 위페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포스터에서. 무서운데 아닌가요? 좀 애매모호한 표정이죠. 그리고 이 손이
굉장히 타이즈 같은 걸 입은 손이라 가지고 사실 저는 좀 우스워 보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포스터 구린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그래서 고양이 안고 없었으면- 있는 포스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굉장히 지금 영화를 똥냥이. 보고 나서 음. 그걸 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맞아요. 마티. 그 고양이가 이 영화에서 포식자처럼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녀의 귀여운 애완양이일 뿐이라는 점에서 패트릭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 고양이가 오히려 패트릭이다. 네네네. 추천 영화로 넘어갈까요? 오케이. 오늘 추천 영화를 아까 찜하신 펭귄맨님부터 갑시다. 아 싫어요. 아 네. 그럼 제가 할게요. 저는 사실 너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딱히 없는데 그냥 이 영화에서 그래도 좋았던 건 이자벨 윌페르의 연기여서 그리고 작년 한 해가 이자벨 윌페르가 굉장히 또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했죠. 본인에게 행복한 한 해였을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선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나요? 그 다가오는 것들 미아 한센 러브의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것과 엘르가 거의 동시에 여기에서 어쨌든 공개가 됐어서 두 개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가 힘든데 저는 사실 다가오는 것들에서의 연기가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엘르 연기가 더 흔히들 생각하기에 난이도가 있는 연기라서 그런지 더 자극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대부분의 노미네이션은 엘르로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가오는 것들에서 이자벨 윌베르의 연기가 참 좋았어서 그 양반도 리터레처와 퍼블리싱에 종사한 사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양반은 철학이죠. 철학 교수? 철학이었나? 근데 어쨌든 간에 출판사 맞아요. 출판 자기 책 출판하고 뭐 그런 오히려 지적인 면이 더 부각된 캐릭터고 미셸의 경우에는 조금 지적이라는 면보다는 어쨌든 성공하고 뭔가 기반을 갖추었다는 그냥 중산층 이미지가 강한 반면에 다가오는 것들에서는 중산층이지만 좀 더 지적으로 부각된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가오는 것들은 뭐 사실 이렇다 할 사건이 일어나는 영화는 아니라서 그냥 남편이 바람이 났고 그래서 떠나는데 5, 60대의 여자 나탈리가 그거를 겪으면서 살아나가는 이야기인데 덜 자극적이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미주사랑님. 저는 그 비슷한 영화 내지는 추천할 영화를 찾기 힘들었고 제가 이윤기 감독의 팬이니까 약간 요거랑 비슷해 보이는 2005년작인가인 러브토크를 추천할게요. 거기서 이제 강간 테마가 나오지도 않고 복수극도 아닌데 그 후반부에 어떤 남성에 대항해서 여성 2명 플러스 사회적으로 거세된 남성 해서 이제 3명이 연대를 하는 그런 구조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이 났고 이거는 그냥 강력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걸러 들으면은 보지 말라는 건가요? 관심이 생기면 예. 보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마지못한 추천작. 뭐 펭귄맨님은 알모도바르 말씀하실 건가요? 네, 뭐 현대 시대에 강한 여성을 보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원더우먼이 어쨌든 극장에서 하고 있고요.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제 작년 영화 중에 여성 주인공을 다뤘던 영화 중에 흥미로웠던 지점은 브라질 감독인 클레보 멘도사 필로의 아쿠아리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클레보 멘도사 필로는 그 전에 네이버링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영화고요. 이게 한 거리를 다룬 이야기인데 네이버링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소리와 그 계급 간의 차이로 인해서 나오는 갈등 같은 것들이 뭐 약간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아쿠아리우스도 약간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의 유명한 여배우인 소냐 브라가가 이제 음악 평론가이자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물로 나와가지고 철거를 위해서 그 아파트를 헐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자신의 공간을 지켜낸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투쟁을 다룬 이야기인데 현대에서 여성이 가진 투쟁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뭐 강간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여성이
사회와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남성 여성 상관없이 그냥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라스 폰 트리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면 알모도바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여자가 싸우면 더 처절해 보여가지고 그 정서를 그 모양새를 좀 좋아한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뭐 그게 나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나쁜 점이 있죠. 뭐 세상에 뭐든지 공과 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처럼 얘기하자면 출마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낙마해서 안 되고 올바른 분이시니까. 청문회에서 낙마해서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털릴 게 많으셔서. 네, 털릴 게 많아서 안 되고.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여성으로서 사회와 투쟁하는 인물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여자가 소냐 브라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겸사겸사 원래 하기로 했었으니까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타임이 업 타임이 다운 같은 영화도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타임이 업 다운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 포르노 배우가 있는데 그녀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서 그녀를 묶어놓고 자신을 사랑할 때까지 열심히 버텨본다는 이야기인데, 강간을 하진 않죠. 그래서. 네, 강간하진 않죠. 근데 뭐 그래서 이 영화가 스톡홀름 신드롬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여자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 선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사회적인 강간이랑 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포스터 같은 것들 보면은 신체 강탈자들의 침입이나 좀비 영화 같은 걸 굉장히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비가 되는 거죠. 그 사회적인 차원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존재가 되는 공포 영화의 이미지들이 그 영화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러한 점에서 결국에는 타임이 업 타임이 다운이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혹은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의 스톡홀름 증후군 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칼레보 멘더서 필로의 아쿠아리우스와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타임이 업 타임이 다운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렌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옥자? 네, 뭐 옥자를 옥자? 하게 되겠죠? 오케이? 옥자? 어? 옥자. 진짜 어이가 없다. 한숨 쉬지 말라고. 한 대 때려주세요. 나를? 나를 너무 싫어해. 지금 형광모자가 무슨 만행을 저질렀냐면요, 손가락으로 오케이 사인을 만들면서 옥자를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옥자가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그거 설명 안 해도 알고 있고, 그거 몰라서 싫어하는 거 아니고, 그거 알아들어도 싫어하는 거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옥자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